안녕하세요.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이렇게 겨울비가 내리는 날이네요. 이렇게 뭔가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고 또 강의도 말씀드리면서 차분하게 많은 좋은 정보 얻어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대한전립선학회에서 이번에 전립선 바로 알기 제4판이 나와서 요 전립선 바로 알기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저희 학회에서 전립선 질환 강의를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화면 혹시 영상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에 대해서 지난 11월부터 계속 시리즈물로 전립선 질환 강의를 연이어서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많이 강의를 들으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수술적 치료가 어떤 게 있는지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비뇨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상훈이라고 하고요. 2003년에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석박사도 동대학에서 받았고요. 2012년부터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한전립선학회에서 제가 연구윤리이사로 일하면서 오늘 이 전립선학회에서 발간한 전립선 바로 알기 좀 홍보를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앞선 강의들에서 또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40대부터 발병률이 점차 증가해서 60, 70대 남성에서는 뭐 40에서 70%까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 몸 골반 깊숙하게 남성의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하는 장기인 전립선은 방광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자, 설립자를 써서 방광 앞에 서 있는 장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방광으로 가는 여러 감염증들을 예방해주는 막아주는 그런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도 점점 자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노화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전립선이 자라다 보면 소변이 배출되는 전립선 요도가 압박을 받고 좁아지면서 배뇨 관련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야기하게 되죠. 단순히 증상뿐만 이런 배뇨 증상만 생긴 뿐만 아니라 전립선에서 출혈이 난다든가 방광 안에 돌이 생기는 방광 결석이 생긴다던가 뭐 상부 요로계가 압력을 받아서 이게 늘어나는 수신증, 뭐 신장 기능 저하들 등도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포털에 아주 많이 떴었죠. 그래서 여러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이런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영국의 국왕인 찰스 왕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한다. 그래서 공식 일정도 미뤄졌다. 이런 게 굉장히 기사화됐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나 총리도 아니고 왕도 피해갈 수 없는 전립선 비대증. 참 어떻게 보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이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 오늘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 치료. 과연 찰스 왕은 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학문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소변을 전혀 못 보는 상태가 반복될 때 우리가 요폐라고 하는데요. 급성 요폐, 소변을 보고는 싶은데 방광에서 소변이 배출이 전혀 안 돼서 방광은 빵빵 부어 오르고 마려운데 못 봐서 괴로운 상황, 이런 급성 요폐가 응급실에 실려오는 많은 노인분들을 괴롭게 하는 질환인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 수술을 해야 되고요. 또 요로 감염이 자꾸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혈뇨가 반복되는 경우,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방광 안에 돌이 생길 만큼 소변의 저류가 심해서 돌도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신장이나 방광에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뭐 개복 전립선 절제술을 비롯해서 홀뮨, 유로리프트, 리줌, 아쿠아블레이션 등 아마 많은 이런 수술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신 바가 있을 겁니다. 오늘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가능한 한 여러분들께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각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전립선 비대증 수술 치료법이 나온 지가 100년이 가깝습니다. 1920년대 TURP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 소개가 됐고요. 개복 수술 이런 것들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야 이제 약물 치료제들이 나왔어요. 알파 차단제나 이런 배뇨장애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90년대에는 홀뮨 레이저를 이용한 홀랩 수술, 그다음에 전립선 색전술 등이 나왔고 최근 10년 사이에 다양한 최소 침습적인 수술 방법들이 많이 공개가 됐고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유로리프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전립선을 이렇게 묶어준다 하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고 수증기를 이용해서 전립선을 치료하는 리줌, 또 워터제트를 이용해서 전립선을 깎아내는 아쿠아블레이션 등 다양한 치료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아이틴드 같이 전립선 내에 스텐트를 삽입했다가 빼서 공간을 확보하는 시술들도 아마 곧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술 치료법들을 부작용 측면과 치료 효과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면 가장 치료 효과가 적고 부작용이 적은 것은 행동 치료겠죠. 이게 수분 섭취 습관 개선하고 규칙적으로 배뇨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식습관을 개선하는 여러 행동 치료가 먼저가 되겠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가 조금 더 효과는 좋은데 아무래도 수술 방법들이 더 치료 효과는 좋습니다. 전립선을 많이 떼내고 전립선 요도를 많이 더 넓힐 수 있는 수술일수록 치료 효과는 더 크겠죠. 그래서 홀랩이라든가 로봇 전립선 절제술, 개복 전립선 절제술이 가장 치료 효과가 큰 수술이라고 요속을 가장 개선하고 증상을 가장 많이 개선시키는 수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부작용도 커질 염려가 있습니다. 수술 방법도 좀 더 침습적이게 되겠고요. 자, 먼저 TURP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고전적인 수술 방법이겠습니다. 내시경을 요도를 통해서 전립선 요도까지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절개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남성의 요도구, 소변 나오는 입구로 내시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시경에 또 절제 기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깎아내는 방법입니다. 깎아낼 때는 이제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 칼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소작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 조직을 소작하면서 깎아내는. 그래서 그 비대해진 전립선정을 많이 깎아내면 이제 전립선 요도가 넓어지고 소변 나오는 길이 넓어지니까 요속이 좋아지죠. 소변 시원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동영상으로 보시면 이러한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보면서 그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 조직을 이렇게 전기 소작기로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바이폴라 TUR이라고 해서 양극성 이런 경요도 전립선 절제기를 사용하면 출혈도 좀 적고 빠르게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립선 요도를 깎아내면은 요도가 넓어지죠. 그래서 소변이 좀 시원하게 나오게 되는, 전립선 안에 있는 저런 돌 같은 것들도 빼낼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수술은 수술을 하게 되면 소변 줄기는 바로 즉각적으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급하게 마려운 이런 방광 자극 증상은 좀 수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고요. 수술 이후에도 이런 과민성 방광 증상은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약물 치료를 계속 좀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수술하고 많이 좋아지시는데 이게 전립선을 완전히 떼내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전립선이 다시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합병증으로는 아무래도 출혈 같은 게 가장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저도 이런 수술을 많이 하던 시절에 전공의 트레이닝을 했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이런 출혈 때문에 소변줄이 막혀가지고 그 소변줄을 뚫기 위해서 환자분들 밤새도록 세척을 해드렸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출혈이 가장 큰 부작용이 될 수 있겠고 수술 시간이 오래되면 관류액이 몸 안으로 흡수돼서 전해질 이상이 생길 우려도 있고요. 또 감염증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수술의 합병증이
역행성 사정이에요. 역행성 사정은 원래 사정이라는 게 정액이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배출되는 통로가 전립선 요도거든요. 정액이 나오는 길이. 근데 그 전립선 요도가 뻥 뚫려 있으니까 정액이 앞으로 못 나가고 방광 쪽으로 거꾸로 들어간다. 그래서 역행성 사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사실 TURP나 홀랩 수술 같은 걸 하면은 많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어요. 또 발기부전도 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소작술을 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신경의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발기부전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전립선 수술하고 나면 요실금이 좀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도가 너무 열리니까 기침하거나 이럴 때 힘줄 때 복압성 요실금이 있다던가 또는 과민성 방광 증상이 아직 개선이 안 돼서 절박뇨를 가지고 있다가 절박성 요실금 못 참다가 이렇게 찔끔 지리는 절박성 요실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요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경요도 수술들은 다 요도에 손상을 주어서 요도 협착이 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요도 전립선 절개술이라고 해서 TURP보다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절개만 하는 시술인데요. 30mm 이하의 좀 작은 전립선에서 방광 마찬가지로 내시경을 이용하는데 레이저나 아니면 전기 칼이나 아니면 콜드 나이프 그냥 차가운 칼로 경부에서부터 전립선을 그냥 절개를 쭉 해주는 거예요. 전립선이 별로 비대하지는 않는데 하부요로 증상이 많다, 폐색성 증상이 많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전립선을 절개함으로써 이렇게 사진 보시면은 요도가 열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증상을 개선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고 출혈의 위험도 좀 적어서 내과적 문제가 많아서 이런 수술을 오래 하기가 위험하거나 항응고제를 쓰고 있어서 출혈의 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에서 시행할 수 있고요. 수술 시간이 짧고 간단하고 합병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KTP 레이저 전립선 기화술, 광선택적 전립선 기화술이라는 레이저 수술이 있습니다. 한때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이 KTP 레이저 수술을 많이 하셨었어요. 이게 물은 통과하는데 레이저가 녹색 레이저인데요. 혈색소, 헤모글로빈에는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광선택성이 있어서 지혈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피가 나는데 바로 그냥 에너지가 흡수가 돼서 레이저 에너지가 지혈이 잘 되고 또 표면에만 빠르게 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전립선 조직을 깎아내는 게 아니고 얘를 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얇은 응고구역을 형성되고 이런 지혈 효과가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부종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혈액 응고 억제제를 쓰고 있는 환자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좀 크기가 작은 환자들, 그렇게 아주 크지 않은 환자들에서는 효과적으로 수술의 결과가 나오는데 너무 전립선 크기가 크다 그러면은 이걸 다 태우고 다 기화시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적으로 다 조직이 기화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수술 중에 피가 많이 나면 지혈하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고 또 조직을 얻어낼 수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전립선 암 같은 걸 진단해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전립선 수술에 내시경 수술에 요즘 가장 최전선에 있다 많이들 하시는 홀랩 수술입니다. 홀뮴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적출술, 방광요도경을 이용하는 수술인 것은 동일한데요. 레이저를 통해서 홀뮴 레이저라는 레이저로 전립선 조직을 절개하고 적출하는 방법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흔히들 귤이나 오렌지 껍질 안에 오렌지 덩어리만 파내서 제거한다라고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립선종을 덩어리로 이걸 잘게 잘라내는 게 아니고 덩어리로 파서 그걸 방광 안에 넣었다가 방광 내에서 그거를 파쇄해서 빨아들여서 몸 밖으로 체외로 제거하는 수술 방법이고요. 조직을 많이 얻으니까 암을 진단할 수도 있죠. 장점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많은 조직을 떼내니까 수술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출혈이 또 적고 수술하면서 출혈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또 지혈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시야가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집도의가 이게 러닝 커브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걸 수술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돼서 되게 50케이스 이상은 해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술기가 어렵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들 수술 술기가 좋으시기 때문에 이 홀랩 수술을 굉장히 널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에서 홀랩 수술을 아마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립선종을 레이저로 전립선 벽에서부터 뜯어내서 잘라내서 그
선종을 방광 안으로 밀어 넣었다가 그거를 파쇄해서 절삭해서 빼내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합병증으로는 뭐 배뇨 통증 같은 것도 있고요. 수술 중에 방광 내에서 전립선종을 갉아내는 이런 모슬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서 방광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감염증이라든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요실금 같은 게 전립선 큰 분들을 수술하는데 괄약근이 약해져 있는 게 나타나서 요실금이 생긴다던가 또는 내시경 조작을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수술하다 보니까 괄약근에 영향을 줘서 요실금이 생긴다든가 할 수가 있고요. 또 요도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수술하니까 요도 손상을 때문에 요도 협착이 생길 수 있다는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또 레이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은 방광경부가 다시 좁아지는 방광경부 협착이 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많은 환자들이 또 역행성 사정을 호소하게 됩니다. 전립선 요도가 뻥 뚫리니까 사정했을 때 정액이 앞으로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젊은 성적으로 활발하신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개복 수술도 있습니다. 개복 수술은 통상적으로 굉장히 큰 전립선에서 80mm 이상으로 중증으로 전립선 비대가 있다, 이런 환자들에서 사용된 방법이고요. 오래전부터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립선종을 캐내듯이 수술을 합니다. 마치 저희 스승님들이 감자를 캐내듯이 캐낸다,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전립선을 캐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작을 다 일일이 하면서 하진 않으니까 출혈도 많이 나고, 출혈을 또 지혈하기 위해서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전립선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손이 들어가야 되니까 개복도 크기도 컸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이제 너무 커서 TURP 내시경 수술로는 하기 어렵겠다, 이런 환자들에서 또 방광에 뭐 문제가 있어서 방광에 돌이 있거나 해서 방광 수술 같이 해줘야 되겠다, 이럴 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요도 협착이 있어 내시경이 안 들어간다, 요도가 좁아서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수술 못한다 할 때도 이렇게 개복이나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죠. 또 저희가 하는 그런 내시경 수술들은 보통 쇠석유라고 해서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누워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정형외과적인 문제로 다리나 뭐 고관절의 문제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런 그냥 앙화유로 누워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입원 및 회복 기간이 좀 길죠. 뭐 절개창도 좀 크고 하다 보니까요. 또 출혈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혈뇨가 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개복 전립선 절제술을 로봇으로 대체해서 로봇팔을 이용해서 많이들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팔을 이용해서 로봇 기계를 이용해서 하면은 절개창을 더 줄일 수 있고요. 또 방광을 통해서 직접 들어가서 수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어요. 특히 요도를 보존하면서 수술하는 방법도 가능한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도를 절개하지 않고 요도를 싸고 있는 전립선종만 떼내는 수술 방법들이 소개돼서 혈뇨도 적고 환자들이 사정도 보존이 되고, 이런 굉장히 장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출혈 위험이 내시경 수술보다는 좀 더 많고, 또 이게 로봇 수술이라는 게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고비용 수술이에요. 또 수술 시간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길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시행된 전립선 결찰술입니다. 유로리프트라는 수술 방법이고요. 대개 이제 전립선 크기가 30에서 80mm 정도인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에서 시행을 권고하고 있는 수술 방법인데, 전립선이 이렇게 이 자랄 때 그 전립선의 가운데 중간엽이 많이 자라서 방광 안으로 볼록하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서는 이런 수술이 권장되지 않아요. 그 부분을 결찰을 잘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엽의 비대가 두드러지지 않은 경우에 해야 되고요. 이런 전립선 양측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수실로, 이게 니켈이랑 티타늄 합금인데 특수실을 찔러가지고 전립선을 이렇게 결찰을 해서 묶어가지고 요도를 넓혀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소마취로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대학병원이 아닌 개원가에서도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조직을 절개하는 수술, 깎아내거나 이런 수술이 아니니까 출혈이 적고 발기부전이나 사정장애도
적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그래서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고 싶다. 나는 이런 수술하고 부작용을 겪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전신 마취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질환이 많으셔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에서 좀 할 수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엽이 큰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에서 효과적으로 이거 전립선 요도를 좁히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시술이 어려워서 또 너무 큰 전립선 비대증에서 효과가 좀 떨어져서 금방 재발할 수가 있다는 거, 또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또 비용 부담이 많습니다. 여러 개의 전립선 결찰 실을 넣을수록 비용이 팍팍 올라가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시술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합병증도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물질이 주입되는 거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혈류가 계속 나온다든가 이게 정확한 위치로 삽입이 되질 않고 엉뚱하게 뭐 방광 안으로 삽입됐다든가 해서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을 뭐 돌도 생기고 환자도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이런 합병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걸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요즘 유로리프트에 대한 어떤 열기가 이전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좀 더 간단한 어떤 수술이 아니라 이건 시술에 가까운 혈관 중재 시술이라고 해야 되겠죠. 혈관 시술을 통해서 혈관에다가 전립선으로 가는 혈관을 동맥을 막아줘서 전립선을 말하자면 괴사시키는 거죠. 그래서 크기를 줄인다 이런 방법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런 색전술은 마취 수술이 어려울 때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수술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많다거나 또는 여러 부작용을 피하고 싶다. 난 이런 거 다 겪고 싶지 않아요. 할 때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치료 효과가 기존의 다른 수술들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상에서 표준화된 치료법으로는 권장되고 있지 않은 시술입니다. 그다음 아쿠아블레이션, 굉장히 핫한 또 이제 요즘 수술인데요. 아쿠아 비임이라는 이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경직장 초음파로 전립선 모양을 보면서 로봇에 연결된 고속 워터제트 수압이 굉장히 센 이 물 수류가 전립선 조직을 이렇게 파쇄를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초음파로 보면서 전립선에 어디를 깎겠다 이걸 플래닝을 다 하고 거기를 수압이 착 들어가서 전립선 조직을 깎아내는 수술이 되겠어요. 이게 요실금이나 배뇨장애, 특히 사정장애가 이 사정액이 나오는 그 정구 부분을 다 보존하기 때문에 또 전립선의 앞쪽 부분을 거의 다 보존하고 그러니까 깎질 않기 때문에 사정장애가 적다는 게 굉장히 TURP보다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막 수압으로 깎아내다 보니까 일일이 그 혈관 같은 것들이 다 열리겠죠. 그래서 출혈이 많다라는 게 다 단점이 되고 그 출혈을 지혈하기 위해서 내시경 소작을 좀 많이 오히려 이 로봇 수술 시간은 얼마 안 걸리는데 내시경 소작을 해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고 그렇다는 게 좀 단점이겠고요. 또 이게 마찬가지로 비보험이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여러 지금까지 보고된 스터디에서 굉장히 큰 전립선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병원들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리줌이라는 수술은 수증기 에너지로 전립선을 고사를 시키는 거예요. 스팀을 전립선에 확 집어넣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내시경이 스팀을 뿌리는 바늘을 전립선에다 꽂아주고 그 바늘에서 스팀이 확 나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전립선 크기에 따라서 여러 번을 찌를 수 있는데 한 번 찌르면 거의 한 9초 만에 수증기가 확 들어가면서 이 대류 에너지를 통해서 전립선의 에너지를 확 받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괴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 종이 이제 괴사가 되니까 요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런 효과가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야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수술도 마찬가지로 사정 감소나 뭐 역행성 사정이 좀 적다. 또 굉장히 빨리 한 번 바늘 찌르는데 9초고 뭐 그렇게 2번, 4번 하는데 뭐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또 환자도 국소 마취로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개원가에서도 굉장히 널리 시행이 될 것 같은 수술이고요. 다만 이제 이 전립선이 말하자면 이 염증반을 거쳐서 괴사가 되기 때문에 처음엔 붓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소변을 잘 볼 수가 없고 한동안은 소변줄을 좀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는 한 2주까지도 넣어야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변줄을 좀 오래 가지고 있는 게 불편할 수 있고 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뭐 수술하고 바로 이제 소변을 시원하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가셨으면 하는 부분을 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치료에 반응이 부족하거나 약물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이제 저는 수술을 해야겠다 할 때 이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수술이 의사들이 선생님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겠습니다라고 권고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요폐가 자꾸 생겨서 응급실에 자꾸 소변줄 끼러 오신다던가 방광결석이 생기고 신기능이 나빠지고 하는 등등 선생님은 꼭 수술하셔야 됩니다라고 권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 수술은 전립선 비대증의 크기와 또 동반 질환과 또 환자의 연령 또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상담을 거쳐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과도 관계 있을 수 있고 또 성생활에 문제가 있을 위험성이 높은 이런 고령의 환자들에서 수술하고 나서 또 사정장애도 생기고 이런 게 굉장히 본인한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상의 끝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전립선 바로 알기 이 책자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전립선 학회에서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있게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강의는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 채팅창에 질문들이 좀 올라와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것부터 하면 되겠죠. 프로님이 전립선 마사지 검사 후에 젤리 같은 정액이나 혈정액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나요? 그럴 경우 별 문제는 아닌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전립선 마사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립선 염을 감별하기 위해서 전립선 마사지를 해서 전립선액을 받고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전립선을 이렇게 항문을 통해서 전립선을 만질 수 있는데요. 그 전립선을 꾹 눌러가지고 전립선액을 짜내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전립선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젤리 같은 것이 좀 나오고 정액이나 그리고 혈정액도 좀 나올 수 있죠. 전립선을 물리적으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나온다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고요. 전립선액이라는 게 이제 우리 사정액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정액의 한 70%는 그 정낭에서 만들어지고 한 5%는 정자가 들어있는 거지만 전립선액이 한 뭐 20-30%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액체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자극할 때. 근데 혈정액이 나올 때는 우리가 뭐 아무런 이런 조작 없이도 혈정액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사정을 했는데 정액에 피가 섞여 있다. 굉장히 놀랄 수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 전립선 질환이 있어서 혈정액이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전립선 암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물리적인 압박 때문에 피가 좀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검사를 좀 받아보고 전립선 암 같은 이런 질환들을 감별을 해내면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 마사지 후에도 그럴 수 있겠고 당연히 검사에서 다른 질환이 없다고 배제가 된다면 일시적인 혈정액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KHS님이 올려주셨고요. 43세 남성이신 것 같아요. 전립선 비대로 바소조신정 2mg 처방을 받고 투약 중입니다.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 걸까요? 약물로 원초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건 알지만 계속 먹어도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우리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이 약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비뇨기과학과 선생님들이 이렇게 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말하자면 이 전립선 비대증은 증상을 말하자면 저희가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하면 혈압을 조절하는 동안 계속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뇨병도 진단받고 나면 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당뇨약을 계속 먹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도 증상 조절을 위해서 계속 드셔야 돼요. 물론 증상이 심하시지 않았던 분들이 조금 약을 드시다가 좋아져서 끊었는데도 뭐 날씨가 좀 이제 뭐 추운 날이 지나니까 이제 약 안 먹어도 괜찮네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잠깐 쉬었다 갈 수 있지만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뭐 60대는 60%, 70대는 7%, 80대는 80% 환자들이 전립선 비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이 들수록 점점 생기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약물 치료를 계속 해야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거는 증상 조절 목적으로 치료제는 계속 쓰는 거다. 하지만 약에 대개는 이제 부작용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지럽다든가 뭐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약물의 부작용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되게 처방을 좀 변경하거나 이렇게 해주실 것 같고요. 약을 도저히 나는 먹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엔젤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전립선 비대증 제거 수술의 방법이 환자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주치의가 정하나요? 아니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해 주셨는데요. 예, 아까 제가 이제 조금 맺은 말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술 방법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수술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는 거를 잘 설명을 드렸는데요. 환자의 연령이나 환자의 전신 상태, 뭐 전신 마취가 가능한지, 뭐 같이 먹고 있는 약은 없는지 이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환자분과 적절히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나온 여러 치료법들, 유로리프트라든가 아쿠아블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험, 건강보험에 적용을 못 받다 보니까 비용 부담도 사실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사가 이거 하세요 한다고 우리가 선뜻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의를 거쳐서 환자분한테 맞는 치료법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이 요패라는 것은 남성에게만 있나요? 아니면 여성에게도 있을 수 있나요? 저는 50대 중반 여성인데 소변할 때 힘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힘 주는 정도가 보통 사람도 주는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라고 하셨는데요. 대개 급성 요패는 남성에게 생깁니다. 남성은 이제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립선이 있고 또 요도가 길죠. 15에서 20cm로 길고 하다 보니까 소변을 못 보게 되는 일이 특히 고령의 환자에서 생기기가 쉽습니다. 여성은 요도가 짧고 전립선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요패가 생기는 일은 여성에서는 거의 잘 안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하지만 여성분들도 방광 기능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 방광이 짜는 힘이 약해서 저활동성 방광인 경우에 또는 신경이성 방광 때문에 방광을 제대로 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요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광이 우리가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잖아요. 근데 그게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너무 늘어나면은 용수철이 한번 늘어나면은 탄성이 없어지는 것처럼 방광 근육도 너무 과팽창되고 나면 탄력이 없어져서 더 이상 짜주는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방광이 500, 1000 이상 이렇게 확 차고 나면 스스로 짜는 힘이 없어서 소변줄을 넣어야만 방광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게 이제 급성 요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되게 남성한테 생기고 여성에서는 아주 드물게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인데 소변을 볼 때 힘을 준다. 이런 게 사실 여성분들은 요속이 남성보다 훨씬 세거든요. 요도가 짧고 그러니까. 근데 그럼 여성분들 중에도 방광에 기능 장애가 생겨서 뭐 당뇨의 합병증으로 생긴다든가 신경이성 방광이 생긴다든가 해서 저활동성 방광이 될 수 있어요. 방광을 짜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 힘을 줘야 나온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면 방광 기능이 안 좋아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방광이 나빠진 상태가 오래되면 결국 그 압력이 신장에까지 가게 되면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방광 기능 검사를 좀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바다님이 전립선 결찰술 비용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전립선 결찰술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수술료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결찰실이 이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실 하나당 비용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대개 이제 뭐 수백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전립선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이 넣고 할수록 더 고가가 되겠죠. 그래서 수술료를 얼마나 책정하냐에 따라서 뭐 100만 원부터 한 3, 400만 원으로 책정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요. 결찰실이 하나 들어갈 때마다 뭐 1, 200만 원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비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 좀 있는 수술이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수술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전립선 비대증과 성기능과의 관계도 있는지요? 전립선 비대증과 성기능과의 관계, 약물 치료가 성기능을 높이는 건지 아니면 절제술 후에 성기능이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또 질문 주셨고요.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발기부전이 생기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나이가 고령이죠.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생기고 성기능 장애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깁니다. 혈관이나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고 하면서 성기능 장애가 생기는데,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이 성기능 장애 같이 가지고 있을 관계가 높습니다. 근데 특히나 약물 치료를 하시면서 성기능 장애가 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약제 중에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제가 있거든요. 남성 호르몬이 DHT라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바뀌는 강력한 이제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을 크기를 키워주고 하는데, 그 바뀌는 걸 차단해서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약들이 성기능에 또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요. 머리카락은 좀 더 나게 해서 이게는 탈모 치료제로도 같이 쓸 수 있는 약인데, 그런 약들이 성기능을 저하시키고 또 성욕을 감퇴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랑 관계해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전립선 절제술 후에 성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느냐? 그럼 성기능이라는 게 발기력과 사정 문제 이런 것들로 다 좀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을 하면은 전립선 이 비대가 있던 부분이 뻥 뚫리면서 사정액이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요도로 나가지 못하고 전립선 위에 방광 쪽으로 올라가는 역행성 사정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TURP나 이런 홀랩 수술을 하게 되면 많이 떼어낼수록 그런 게 많이 생기는데, 그런 사정장애는 확실하게 TURP나 홀랩 같은 내시경 수술에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사정장애가 성기능 장애의 일부니까 성기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발기력은 꼭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발기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수술하는 과정에서 전립선 주위에 소작을 많이 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갈 때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이런 수술하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전립선 비대와 동반된 성기능 장애가 이제 막 나타나니까 또 수술도 받고 이러면서 더 성기능의 성욕도 떨어지고 성기능이 떨어진다고 느낄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상우님이 전립선 염의 약물 치료식 경과가 궁금합니다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립선 그 염에 대해서도 또 저희 책자에서 충분히 이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내용이라 전립선 염의 치료 내용은 이제 다루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제가 조금은 말씀드리자면, 전립선 염이 상당히 우리에게 비뇨의학과 의사뿐 아니라 전립선염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한테 되게 좀 힘든 병이긴 합니다. 난치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이 있어요. 전립선염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렇게 확실한 치료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해보고 있는 건데, 전립선염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진단하는 과정 자체가, 또는 그 전립선염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전으로 생기는지에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되고, 그 다양한 문제들을 치료하는 약물들, 뭐 알파체단제라든가 소염 진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쓰게 되는데, 쓸 때는 증상이 좀 좋아졌다가 또 끊으면 재발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어려운 병이긴 해요. 그래서 치료 경과는 사람마다 되게 개개인마다 다르고 증상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재발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 그럼 방광기능 검사를 해보려면 대학병원 가봐야 될까요? 소변을 참은 적이 많았기 때문에 걱정되네요 하셨네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방광기능이 나쁜 경우가 단순히 과민성 방광은 여성에 굉장히 많거든요. 전립선 비대로 인한 그런 소변이 약해지고 이런 거 말고도 급하게 마렵고 절박뇨, 절박요실금 이런 게 여성에 많은데, 이런 분들뿐 아니라 방광이 힘이 약해지는 분들도 여성에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검사를 해보길 권하고, 소변을 오래 참고 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참으면 방광이 확 늘어나면서 탄성이 없어지고 방광의 수축력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배뇨를 하셔라, 너무 참는 거를 삼가라, 저희가 꼭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방광 기능이 나빠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대학병원에도 방광 기능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는 다 있고, 요즘에는 이런 비뇨의학과 전문 병원에서도, 그냥 대학병원이 아닌 병원들도 이런 방광기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여러 시설과 장비를 많이 갖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근처 병원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은 아마 대학병원이 아니어도 1차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분은 오늘 뭐 먹지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역행성 사정은 쾌감을 못 느끼나요? 임신 계획 있다면 수술은 최대한 지양하는 게 좋겠죠? 라고 문의하셨는데 예,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역행성 사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액이 앞으로 안 나가니까 정액이 앞으로 안 나오니까 이게 남성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르가즘이라는 쾌감, 예, 성적으로 이제 쾌감을 느끼는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정액이 앞으로 안 나오니까 굉장히 그게 불쾌하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정이 나오는 것 또는 사정액의 용량 자체를 굉장히 그런 자신의 성적인 기능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오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역행성 사정뿐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중에 알파 차단제들이 일부 알파 차단제들은 또는 고용량으로 썼을 때는 사정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수술하고 생기는 역행성 사정이랑은 사실 조금 다른데요. 역행성 사정은 사정액이 물리적으로 방광 안으로 들어갔다가 소변에 섞여서 나오는 거고, 알파 차단제 쓰고 나서 이게 사정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이거 무사정이라고 저희는 보는데 정낭이나 정관의 이런 수축력을 억제하거든요. 방광이나 전립선 요도의 알파 그 차단 그 리셉터를 차단할 뿐 아니라 그래서 사정 자체가 누정이 생략되면서 사정이 안 나오는 거. 그래서 조금 다른데 어쨌든 그런 걸 느낄 때 굉장히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정 장애, 사정 기능이 좀 이상 있을 때 이게 성 기능의 장애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쾌감을 오르가즘은 느끼지만 나오는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임신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수술을 했을 때 그런 레이저로 깎아내는 수술 이런 거 했을 때는 정액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신 계획이 있다면 좀 지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가끔 좀 젊으신 분들 중에 그런 임신 계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초코송이 냠냠냠님이 선생님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 들면 반드시 오나요?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과 요로 결석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수록 많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60대 60%, 70대 7% 이렇게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100%는 아닌 거죠. 60대 70대 100% 환자가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거는 전립선의 어떤 그런 병리학적인 해박적인 어떤 비대뿐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전립선이 실제로 커지고 그게 소변 나가는 길을 막아서 여러 증상을 만들어서 하부요로 증상을 만드는 게 우리가 치료하는 전립선 비대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립선 비대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반된 하부요로 증상을 이제 치료하는 건데 그런 증상이 전립선 크기가 아주 큰데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 자체는 있는데 하부요로 증상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가 치료 안 하고 경과를 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면 그 소변 나가는 길이 이제 많이 막혀서 요배출이 잘 안 되고 잔뇨가 많이 남고 막 이러다 보면 소변이 그 방광 안에 많이 저류가 되면서 요로 결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방광 결석이. 그래서 방광 안에 이만한 거대한 큰 돌이 같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방광을 통해서 전립선을 같이 수술하는 수술도 할 수 있고 홀랩 수술을 통해서 레이저로 돌도 깨고 전립선도 깎아내고 일석이조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면 방광 결석의 위험이 되고 또 방광 결석이 있으면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적인 치료에 인디케이션이 된다, 적응증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간이식 증여자나 간질환 환자의 전립선 비대증 관련성도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간이식 증여자나 간질환 환자의 전립선 비대증, 간 기능이, 그러니까 간 기능이 나쁘다고 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꼭 생기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 약물 중에 간으로 주로 배설되는 치료 약물이 있어요. 그런 약들은 그래서 간 질환자에서는 좀 사용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알파 1D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들이 있거든요. 알파 차단제 중에. 그래서 그런 약들이 간으로만 주로 배설돼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약을 처방받을 때 좀 상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님이 아버지가 전립선 비대가 있으신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크기가 29라고 나왔어요. 혹시 수술 기준은 크기에 따라 다른지요? 영양제로도 해결이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해 주셨는데요.
건강검진에서 크기가 29라고 나왔으면은 다행히 아주 크신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립선 크기의 정상 크기를 20을 기준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20 정도, 호두알 크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정도는 전립선 정상 크기라고 보고 30이 넘어가면 이제 크기가 좀 많이 그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30이 넘어가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뭐 30에서 80 사이는 여러 가지 권고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이런 최소 침습적인 수술 방법, 뭐 유로 리프트라든가 이런 수술들도 가능한 것을 튜나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요. 전립선 크기가 클수록 그런 최소 침습적인 수술로는 치료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좀 더 전립선을 많이 깎아낼 수 있는 수술 방법, 크기에 따라 크기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홀랩이라든가 또는 개복이나 로봇을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 적출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고 그런 것들을 크기에 맞게 우리가 권고를 해드립니다. 영양제로는 해결이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건강 보조 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전립선에 뭐 여러 가지 요즘에 그 광고들이 있는데 소팔메토 등이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약물들은 그 실제로는 약이라기보다는 식품이라고 보는 게 맞으실 거고, 그런 영양제, 건강보조 식품은 사실 이런 증상 뭐 질환을 전부 다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영양제에 너무 의존하시다가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시다면 영양제부터 드신다기보다는 전문가를 먼저 찾으셔서 충분한 상담을 해서 일단 행동 치료나 이런 그 식이 조절 이런 걸 통해서 좋아질 부분이 있는지부터 상의하고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러스님이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라고 하셨는데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습관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립선 비대증을 그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뭐 비만이라든가 음주, 과도한 음주, 또 흡연. 그다음에 이제 이런 대사증후군이 있으면은 전립선 비대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요. 비만할수록 전립선이 좀 더 큰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가,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뭐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뭐 비만이라든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그 중에 뭐 3가지 이상 있으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 교정이 많이 나와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운동 많이 하는 거, 술, 담배 끊는 거, 좋은 생활 식이 섭취를 잘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 그래서 특히 전립선 비대증은 이런 고단백 그 동물성 단백질이 고단백으로 많이 먹는 거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 고기 이런 거 육류를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게 전립선 비대증에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좀 늘리고 채소 섭취를 좀 더 늘리는 것이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될 수 있겠고, 금주하셔야 되고 금연하셔야 되겠습니다. 초록초록님이 전립선 비대는 수술과 비수술 중에 어떤 걸 더 추천하시나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일단 행동 치료, 뭐 생활 습관 교정부터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가 가장 부작용도 적으면서 치료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죠. 하지만 약물 치료, 비수술적인 이런 약물 치료나 행동 치료는 치료 효과는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둬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추천을 해야 됩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석, 뭐 요폐가 자주 생기는 분들, 신장이 벌써 망가진 분들, 뭐 이런 분들은 환자분이 나 수술 안 할래요 해도 우리 비뇨기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다 붙잡고 수술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두면은 전립선뿐 아니라 방광과 신장이 계속 망가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꼭 하셔야 되는 거고, 약물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 굳이 비수술 치료가 필요가 없겠죠. 근데 다만 이제 더 이상 나는 약을 먹기 힘들다, 약을 못 먹겠다, 부작용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이야 수술이 필요할 거고, 그런 분들을 이제 전문의들이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 방침을 제안 드릴 것 같습니다. 강나영 님이, 교수님이 신장 결석이 있는지 복부 초음파를 통해 알 수 있나요? 결석이 어느 정도 커져야 통증 등의 증상을 일으키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신장 결석을, 그러니까 복부 초음파는 우리가 일반 건강검진 할 때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CT보다 방사선 뭐 쪼이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사를 많이 해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신장 결석이 복부 초음파에서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신장보다 더 아래쪽에 요관 쪽이나 이런 쪽은 초음파로는 다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뼈에 가려져 있는 위치라든가. 그래서 만약에 더 자세한 검사를 한다면은 최근에 결석의 1차 선택 검사는 CT가 조영제를 안 쓰는 CT가 많이 선택이 되고 있고요. 물론 근데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1차 스크리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석이 어느 정도 커지면 통증 등의 증상을 일으키느냐? 그럼 결석은 그러니까 결석은 오늘은 사실 결석이 주된 주제가 아니라서 이걸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결석은 신장 결석, 요로 결석, 방광 결석 다양하게 있는데 되게 요로 결석은 작은 크기라도 한 6, 7mm밖에 안 되는 돌이라도 작은 요관 소변이 내려가는 길 요관에 탁 걸리면은 굉장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산통이라고 저희가 거의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응급실에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오시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런 증상은 작은 것도 요로 결석, 요관 결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신장 안에 머물러 있으면 좀 커진 2cm, 뭐 1, 2cm 넘어가는 결석도 증상을 안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꼭 뭐 다 그냥 두고 보지는 않고 점점 커지는 결석이나 이런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결석들은 또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거든요. 그래서 증상과 무관하게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왓썹 빅동님이 전립선이 장이나 대변도 영향을 주나요? 사정 후 하루 이틀 설사나 옆구리 통증 느낍니다. 전립선 질환이 장이나 대변에도 영향을 주는지 물으셨는데요. 이 전립선이 제가 아까도 전립선을 촉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항문을 통해서 만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해부학적으로 직장과 전립선 또 방광이 이렇게 맞닿아 있거든요.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변이 그 변비가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이 전립선이나 방광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변비가 심하면 방광 장애 여러 가지 하부 여러 증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배뇨 기능과 배변 기능이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사정 후에 하루 이틀 설사나 옆구리 통증을 느끼는 이게 굉장히 드물게 사정 관련한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질환군이 있습니다. 포스트 이제큘레이터리 심텀이 있는데 저도 되게 오랜만에 지금 질문을 통해서 떠올렸는데 그런 사정을만 하면은 굉장히 이런 알러직 반응을 보이는 아주 소수의 환자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관련될 수도 있고 또는 하루 이틀 설사나 옆구리 사실 옆구리 통증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정 그 배변 기능과 배뇨 기능이 상관관계 있을 수 있고 사정은 사정 후 증후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전문가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참 뿌듯하고요.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전립선학회에서 이렇게 새로 발간한 전립선 바로 알기 4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립선 학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좋은 밤 되셨으면 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